72세 박순자는 평생을 외동딸 민정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힘으로 딸을 키워냈고, 딸이 이재훈과 결혼할 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서울 마포구 아파트를 혼수로 내주었다. 처음 몇 년간 사위는 예의 바르고 성실해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위의 태도는 점점 달라졌다. 잦은 야근을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오고 장모에 대한 존경심은 사라지고 무시하는 말투가 늘어갔다. 딸 민정도 남편의 편을 들기 시작했고 순자는 자신이 점점 이 가정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어느 날 순자는 우연히 사위가 다른 여자와 미래하는 장면을 목격한다. 충격을 받은 순자는 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하지만 먼저 사위와 대면하여 경고한다. 그러나 사위는 오히려 뻔뻔하게 자신의 불륜을 인정하며 장모가 나서면 이 집에서 쫓아내겠다고 위협한다.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딸 민정은 충격을 받지만 예상외로 남편의 편을 든다. 순자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딸과 모든 것을 내어준 사위에게 배신당했음을 깨닫는다. 하지만 순자는 무너지지 않는다. 오랜 친구 영숙의 조언과 변호사의 도움으로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한다. 그녀가 내어준 아파트의 명의는 아직 자신에게 있었고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카드였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단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위를 처음 만난 날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의 가을이었어요. 단풍이 곱게 물든 10월의 어느 주말 민정이가 갑자기 집에 온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것도 소개시켜드릴 사람이 있다면서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딸아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들떠 있어서 저는 대번에 눈치를 챘습니다. 아, 드디어 우리 민정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죠. 저는 부랴부랴 집안을 정리하고 딸이 좋아하는 잡채와 갈비찜을 준비했습니다. 40이 넘도록 시집을 못 간 딸이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요즘 세상에 결혼이 전부는 아니라지만 그래도 어머니 마음이란 게 그렇잖아요. 내 눈 감기 전에 딸아이가 좋은 짝을 만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었을 때 민정이 옆에 서 있는 남자를 보고 저는 첫눈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인상이 반듯했어요. 무엇보다 민정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참 다정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재훈이라고 합니다. 그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를 하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예의 바르던지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어른에게 공손한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민정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사실 딸에게 들은 이야기라곤 직장 동료라는 것과 나이가 3살 위라는 것뿐이었지만 저는 일부러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위될 사람의 긴장을 풀어주고 싶었거든요. 거실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이 놓이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정이가 재훈 씨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고 재훈 씨도 민정이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재훈 씨는 연신 도와드리겠다며 부엌을 기웃거렸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해도 물컵이라도 들겠다며 나서는 모습이 참 정이 갔어요. 민정이는 그런 재훈 씨를 바라보며 연신 미소를 짓고 있었고요. 어머니, 잡채가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먹어본 잡채 중에 최고예요. 재훈 씨가 젓가락을 놓으며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딸 하나 키우느라 고생했던 세월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을 배웅하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딸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하고 밤늦게까지 부업을 해서 겨우겨우 생활을 꾸려왔습니다. 그 모든 고생이 오늘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우리 민정이가 저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다니. 이제 나도 마음 놓고 눈을 감을 수 있겠구나. 그때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재훈 씨 집안에서도 민정이를 무척 마음에 들어 했고 양가 상견례도 화기애애하게 끝났습니다. 재훈 씨의 부모님은 이미 고인이 되셨고 형제도 없어서 사실상 혼자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히려 저를 친어머니처럼 대해주겠다며 더욱 살갑게 굴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하루 종일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민정이가 어찌나 예쁘던지요. 버질로드를 걸어 들어오는 딸의 손을 잡아주면서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민정아, 부디 행복하게 살 거라. 엄마는 그것만 바라면 된다.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제가 평생을 모아 마련한 마포구 아파트에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32평짜리 아파트였는데 제가 그동안 모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아깝지 않았어요. 딸이 편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집 작은 방 한 칸에 살림을 들여놓고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사위는 처음에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당연하죠라며 오히려 먼저 제안을 해왔습니다. 민정이도 엄마 없으면 어떡해요. 같이 살아야지라며 좋아했고요. 그렇게 시작된 동거 생활은 처음 몇 년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사위는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저를 찾아와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어찌나 듣기 좋던지요. 저녁에 들어올 때도 빠짐없이 어머니, 다녀왔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고는 거실에 앉아 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사위는 회사 이야기부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까지 저에게 자상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위가 참 고마웠어요. 딸만 있으니 아들이 있는 집이 늘 부러웠는데 이런 사위를 얻으니 아들 부러울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사위는 늘 저를 먼저 챙겼습니다. 차례상을 차리면 먼저 장모인 저에게 술잔을 올렸고 외출할 때면 제 팔을 부축해 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사위 복이 있으시네요 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곤 했습니다. 민정이도 결혼 후 더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신혼의 행복감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늘 씩씩거리던 아이가 이제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저녁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은 내가 할게요. 엄마는 쉬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아, 우리 민정이가 정말 행복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1년 후 민정이가 임신을 했습니다. 손주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 기뻐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안에 새 생명이 태어나는구나.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서준이가 태어난 날 분만실 밖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이 작은 생명이 우리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이어주리라 믿었습니다. 사위는 아들이 태어나자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서준이한테 좋은 것만 해주고 싶어요라며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사위가 대견했어요. 책임감 있는 가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정이가 아이를 돌보느라 힘들어할 때면 저는 기꺼이 육아를 도왔습니다.
새벽에 아기가 울면 제가 먼저 달려가 안아주었고 분유를 타서 먹이는 것도 저의 몫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손주를 안고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서준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첫 번째 생일, 첫 걸음마, 첫말. 그 모든 순간을 저는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서준이가 할머니라는 말을 처음 했을 때는 기쁨에 겨워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몇 년간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는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서준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 저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제 기분 탓이라고 괜한 노인네의 걱정이라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변화는 더욱 뚜렷해져 갔습니다. 사위의 인사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결혼 5년 차쯤이었을 거예요. 예전에는 출근할 때마다 제 방문 앞까지 와서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또박또박 인사를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현관에서 그냥 다녀올게요라고 짧게 말하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쁜 탓이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에 거실에 앉아 저와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피곤해서요라는 말과 함께 곧바로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회사 일이 바쁜 것이겠거니, 승진을 앞두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겠거니, 젊은 사람들 일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모르는 바 아니니까요. 그런데 딸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엄마 오늘 반찬 뭐해요? 라며 저녁 준비를 함께 하던 아이가 이제는 엄마 저희 저녁은 알아서 할게요라며 저를 슬쩍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아 엄마가 해줄게. 아니에요 엄마. 엄마도 이제 쉬셔야지. 늘 고생만 하시잖아요. 딸의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저는 어딘가 다른 뜻이 숨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저를 일에서 배제하려는 것 같은, 저를 이 가정의 한 축에서 밀어내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저 제 지나친 생각이라고, 괜한 걱정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세상에 어떤 딸이 친어머니를 밀어내겠어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모녀 사이인데요. 하지만 그 희미한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조금씩, 아주 조금씩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집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저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위 재훈 씨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저녁 7시면 어김없이 들어오던 사람이 8시가 되고 9시가 되고 어느 날은 밤 11시가 넘어서야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날도 생겼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요. 민정이는 늘 그렇게 남편을 변호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뉴스에서도 맨날 나오잖아요. 우리 사위가 고생이 많구나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사위의 표정이었습니다. 정말로 일이 힘들어서 늦는 사람이라면 지친 기색이 역력해야 하는데 재훈 씨의 얼굴에서는 그런 피로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들뜬 것 같기도 하고 뭔가를 감추는 것 같기도 한 묘한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더 신경이 쓰이는 것은 사위와 딸 사이의 분위기였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다정하게 서로를 바라보던 두 사람이 이제는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말없이 밥만 먹고 거실에 함께 있어도 각자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민정아, 요즘 재훈 씨랑 괜찮아? 어느 날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네, 왜요? 민정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지만 그 눈빛에서 저는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불안함, 초조함, 그리고 감추고 싶은 무언가. 아니, 그냥 요즘 둘이 말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에이, 엄마도 결혼 10년 차에 무슨 매일 로맨틱하게 대화를 해요. 다 그런 거예요. 민정이는 웃으며 넘겼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두 사람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관찰이라기보다는 어머니의 본능이라고 해야 할까요? 딸의 행복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어머니의 직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정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위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정이가 부엌에서 나와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서준이 체육대회인데 같이 가야지. 사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마치 아내의 말을 듣지 못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여보, 민정이가 다시 불렀습니다. 그제야 사위가 고개를 들었는데 그 표정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뭐? 서준이 체육대회. 이번 주 토요일이야. 아, 그거. 나 그날 회사 일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은데. 토요일에 무슨 회사 일이야? 민정이의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습니다. 중요한 미팅이 있어. 딴 데 아빠들이 안 온다고 해서 우리 서준이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면 되잖아. 사위의 말투는 차가웠습니다. 예전에 민정이에게 여보하며 다정하게 말을 걸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민정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꾹 다문 채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찌나 처량해 보이던지 제 가슴이 다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우리 민정이가 행복하지 않은 건가?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하지만 시어머니도 아닌 장모가, 그것도 같이 사는 장모가 부부 싸움에 끼어들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사위의 태도가 저에게까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하며 공손하게 인사하던 사람이 이제는 저와 마주쳐도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사위가 들어오더니 인사도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물었을 텐데 이제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신경이 과민해진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자 저도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위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분명히 달라졌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어느 날 우연히 들은 사위와 딸의 대화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찍 방에 들어가 누워 있었습니다. 낮에 시장을 다녀오느라 피곤했거든요. 그런데 거실에서 두 사람이 나누는 이야기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니까 불편해. 솔직히 말해서. 사위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잖아. 민정이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솔직히
우리 부부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맨날 장모님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 민정아, 나 진심으로 말하는 거야.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처음에는 좋았어. 근데 10년이야, 10년. 솔직히 지치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를 누군가 주먹으로 세게 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사위가 저를 짐으로 여기고 있구나. 내가 이 집에서 눈엣 가시가 되고 있구나. 평생을 일해서 마련한 집을 전 재산을 바쳐 딸 부부에게 내어주었는데 내 딸이 행복하게 살라고 내 손주가 편하게 크라고 모든 것을 주었는데 이제 와서 이 집에서 내가 불편한 존재가 되었다니. 그날 밤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목구멍에서 새어나오려는 울음을 꾹꾹 눌러 삼키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더 가슴 아팠던 것은 민정이의 반응이었습니다. 사위의 그 말에 민정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딸이 당연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야. 엄마한테 나가달라고는 못해라고 말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이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려온 말은 알았어. 내가 생각해 볼게. 그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내 딸이,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내 딸이 남편의 편을 들었습니다. 저를 내보내는 것을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어느새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부터 저는 스스로 존재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거실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방에서 기다렸다가 그들이 출근하고 나서야 부엌에 나가 밥을 먹었습니다. 저녁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같은 식탁에 앉아 함께 밥을 먹었는데 이제는 일부러 먼저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만의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민정이는 처음에는 엄마 왜 같이 안 먹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이 안 좋아서 피곤해서라고 둘러댔고 며칠이 지나자 민정이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집에서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갔습니다. 손주 서준이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중학생이 된 서준이는 여전히 저를 따랐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 방에 들러 할머니 다녀왔어요 라고 인사를 했고 주말이면 할머니 같이 산책 가요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준아, 할머니가 너 데리고 다니면 친구들이 놀리지 않아? 에이, 무슨 소리예요. 우리 할머니가 동네에서 제일 멋있는데. 서준이의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변하지 않았구나. 하지만 그런 서준이마저도 점점 저와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모의 눈치를 보는 것이 눈에 보였거든요. 제 방에 들렀다가 엄마한테 뭐라고 들은 것인지 어느 날부터는 인사만 짧게 하고 금방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완전히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구나. 저는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민정이와 사위가 출근하고 서준이가 학교 간 사이에 저는 혼자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오랜 친구 영숙이가 서 있었습니다. 야, 박순자. 요즘 전화도 안 받고 뭐하고 살아? 영숙이와 저는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함께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고락을 같이 한 벗이었죠. 아이고, 영숙아. 들어와. 저는 반가운 마음에 영숙이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끓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영숙이가 제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물었습니다. 야, 순자야.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많이 상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참고 있던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애써 웃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나이 드니까 여기저기 안 좋은 거지. 하지만 영숙이는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 사이에 거짓말이 통할 리가 없었죠. 순자야, 나한테까지 숨기지 마. 무슨 일이야? 결국 저는 영숙이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사위의 달라진 태도, 딸의 변화, 그리고 우연히 들은 그 대화까지.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영숙이의 표정은 굳어져 있었습니다. 순자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데. 사위가 그렇게 나온다는 건 무슨 속셈이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속셈이 뭐가 있어? 그냥 장모가 눈엣 가시인 거지. 아니야. 내 말 들어봐. 세상에 장모 집에서 공짜로 살면서 장모한테 나가라는 사위가 어디 있어? 보통은 장모님 덕분에 살고 있다고 고마워해야 정상이지. 근데 오히려 불편하다고? 이건 뭔가 다른 속셈이 있는 거야. 영숙이의 말에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무슨 속셈이 있을 수가 있어? 이 집은 어차피 나중에 민정이한테 갈 거고. 꺼봐. 그러니까 문제야. 순자야, 이 집 명의가 아직 내 앞으로 되어 있지? 응. 그럼 사위가 혹시 그 명의를 노리는 건 아닐까? 설마. 저는 그 말을 부정했지만 영숙이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영숙이가 돌아간 후 저는 한참을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설마 사위가 정말로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것일까?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런 사람은 아닐 거야. 하지만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정말 아닐까? 정말로? 영숙이가 다녀간 이후 저는 사위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하게 넘겼던 행동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위가 휴대폰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예전에는 거실에서도 태연하게 통화를 하던 사람이 요즘은 전화가 오면 꼭 베란다나 안방으로 들어가서 받았습니다. 목소리도 낮추고 문을 닫고 말이에요. 그리고 웃음. 통화를 마치고 나올 때 사위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떠올라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회사 동료와 통화한 것 치고는 너무 환한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저는 차마 그 생각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설마가 사람 잡는다지만 그래도 사위가 바람을 핀다? 그건 아니겠지. 하지만 의심이란 것이 한번 생기면 점점 커지는 법입니다.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사위가 갑자기 외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가? 민정이가 물었습니다. 응, 회사 동료들이랑 모임 있어서 저녁에 늦을 수도 있으니까 먼저 자. 사위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것은 사위가 나가기 전에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헤어스타일을 가다듬고 향수까지 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회사 동료들 모임에 그렇게까지 차려입고 가나? 저는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사위는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지만 술에 취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사위는 자주 회사 일 또는 동료 모임을 핑계로 외출을 했고 돌아올 때면 늘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민정이는 그런 남편을 의심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아니, 의심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었고
다음 날 아침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민정이의 눈 밑에 점점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는 것을. 밤마다 잠을 못 자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마트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사위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에 사위가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젊은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사위는 그 여자와 무언가를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고 그 여자도 사위의 팔을 살짝 잡으며 어리광을 부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리가 떨려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게 뭐야? 저게 뭐냐고. 두 사람은 한참을 함께 걷다가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위는 여자에게 무언가를 말하며 손을 잡았습니다. 그 여자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였고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사위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 저는 마트에서 산 물건도 잊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돌아온 것인지 어떻게 온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민정이한테 말해야 하나? 말하면 어떻게 되지? 이혼하게 되나? 서준이는 어떡하고?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모른 척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 내 딸이 바람 피우는 남자한테 속으며 사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것.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일단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내 눈으로 본 것만으로는 부족해. 사위가 발뺌하면 그만이니까. 저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잡을 때까지 기다리기로요.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그날도 사위는 회사 일이 있다며 저녁에 외출을 했습니다. 저는 사위가 나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사위가 갈 만한 곳을 떠올렸습니다. 지난번에 본 그 카페, 혹시 오늘도 거기에 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페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과연 사위가 있을까? 혹시 제가 잘못 본 것은 아닐까? 유리창 너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사위가 있었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여자와 함께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고 여자는 사위를 바라보며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연인처럼.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찍히지 않았지만 몇 장을 연거푸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서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거기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슬픔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둘 다였을 것입니다. 이 사진을 민정이한테 보여줘야 하나? 보여주면 우리 민정이가 얼마나 힘들까? 하지만 딸이 평생을 속으며 사는 것보다는 아프더라도 진실을 아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사위와 먼저 이야기하자. 딸한테 말하기 전에 사위에게 기회를 한번 주자. 혹시 정신을 차리고 그 여자와 헤어진다면 이 사진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 아직 우리 가정을 구할 수 있다면 저는 모른 척하고 넘어갈 용의가 있었습니다. 민정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면요.
다음 날 저는 민정이와 서준이가 외출한 틈을 타서 사위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재훈 씨,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사위는 의아한 표정으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카페에서 젊은 여자와 함께 있는 사위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사위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금방 태어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그냥 회사 후배인데. 재훈 씨, 저는 사위의 변명을 잘랐습니다. 나도 세상을 오래 살았어요. 저게 회사 후배를 대하는 모습으로 보여요? 사위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재훈 씨, 나는 지금 당장 민정이한테 이 사진을 보여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아요. 우리 민정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여자와 깔끔하게 정리해요. 그러면 나는 이 일을 없었던 것으로 할게요. 민정이한테도 말 안 해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예요. 저는 사위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10년 넘게 가족으로 살아온 사이니까 한 번쯤은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사위의 반응은 제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사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피식 웃었습니다. 비웃는 것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사위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공손함은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어조였습니다. 어머니가 뭔데 제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그 여자 사랑해요. 민정이보다 훨씬 더. 사위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재훈 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민정이가 당신 아내잖아요. 아내죠. 그래서 이혼하려고요. 어차피 오래전부터 민정이랑은 끝난 거나 다름없었어요. 사위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이. 그리고 어머니,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위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동안 보아왔던 예의 바르고 다정한 사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사람은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이 집 명예 이전하세요. 뭐라고?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는 이 아파트 명예 민정이 앞으로 바꾸세요. 아니다. 제 앞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어차피 이혼하면 민정이한테 줄 거 아니니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그 사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가? 재훈 씨, 지금 제정신이에요? 이 집은 내가 평생을 일해서 마련한 집이에요. 내 재산이라고요. 어머니, 현실을 직시하세요. 어머니 나이가 몇인데요? 70이 넘으셨잖아요. 언제까지 이 집을 움켜쥐고 살 건데요? 어차피 돌아가시면 민정이한테 갈 거잖아요. 지금 미리 정리하는 게 낫죠. 사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어머니가 이 사진 가지고 민정이한테 이르는 거, 그거 별로 권장하지 않아요. 어차피 민정이는 제 편이에요. 어머니 말보다 제 말을 믿을걸요? 그리고 설령 믿는다 해도 어머니 생각처럼 쉽게 이혼하진 않을 거예요. 서준이도 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도 있고 민정이는 이혼 못해요. 그냥 참고 살 거예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으며 사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재훈 씨,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어? 원래 그런 사람이었죠. 어머니가 보고 싶은 것만 보셨을 뿐이에요.
사위는 코웃음을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제 말 잘 생각해 보세요. 명예 이전 빨리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어머니도 편하게 요양원에서 지낼 수 있을 테고, 저도 어머니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으니까 서로 좋잖아요. 사위는 그렇게 말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이게 사위의 진짜 얼굴이었구나. 처음부터 내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야.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 장모인 저에게 그렇게 잘했는지, 왜 이 집에서 함께 살자고 먼저 제안했는지, 왜 명절마다 저를 극진히 모셨는지, 전부 다 연기였습니다. 제 재산을 빼앗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좋아. 당신이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사위와의 대화 이후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온종일 방에 틀어박혀 생각만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민정이한테 말해야 하나? 말하면 어떻게 되지? 사위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민정이는 제 편이에요. 어머니 말보다 제 말을 믿을걸요. 정말 그럴까요? 내 딸이 남편의 편을 들까요? 설마. 아무리 그래도 친어머니인데.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민정이의 변화를 떠올리면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 엄마하며 저를 감싸던 아이가 요즘은 남편 눈치만 보고 있었으니까요. 일단 민정이한테 말하기 전에 좀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해.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위가 아무리 발뺌해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사위가 회사 일로 또 외출을 했거든요. 저는 사위의 뒤를 밟았습니다. 밤거리를 걸으며 사위를 따라갔습니다. 저 자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70평생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이야. 사위는 지하철역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도 따라 내려갔습니다. 다행히 사위는 주변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미행당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위가 내린 곳은 강남역이었습니다. 역을 나와 한참을 걸어가더니 한 고급 레스토랑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서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젊은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지난번에 카페에서 봤던 그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더니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저는 멀찍이 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게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레스토랑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웃고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으로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도록.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두 사람이 레스토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근처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주차장에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있었습니다. 여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타더니 사위도 운전석에 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차 안에서. 저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았습니다. 다 보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화면이 흔들렸지만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이 정도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민정이한테 말해야 하나? 이 증거를 보여주면 민정이도 더 이상 남편을 감싸지 못할 거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민정이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19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 배신당했다는 것을 알면 우리 민정이가 어떻게 될까? 그래도 알아야 해. 모르고 속으며 사는 것보다 아프더라도 진실을 아는 게 나아. 저는 그렇게 마음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사위가 출근하고 서준이가 학교 간 사이에 저는 민정이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민정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민정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뭔데요, 엄마?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민정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봐. 화면에는 어젯밤에 찍은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젊은 여자와 손을 잡고 앉아 있는 사위. 주차장에서 차 안에 함께 있는 두 사람의 모습. 민정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재훈 씨야. 내 남편. 민정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정아, 미안해. 엄마도 이런 걸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았어. 저는 민정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훈 씨가 바람을 피우고 있어. 민정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함께 눈물이 났습니다. 민정아,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너 편이야. 하지만 민정이의 반응은 제가 예상한 것과 달랐습니다. 민정이는 갑자기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 민정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런 걸 찍어와? 엄마가 뭔데 우리 부부 문제에 이렇게 끼어들어? 민정아?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재훈이가 바람 피우는 거 나도 알아. 다 알고 있다고. 뭐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알고 있었어? 응, 알고 있었어. 한 6개월 전부터. 민정이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근데 어쩌라고? 이혼해? 서준이는 어떡하고? 19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냥 헤어져? 민정아, 그래도 엄마는 몰라. 엄마는 우리 상황을 몰라. 민정이가 소리쳤습니다. 나도 알아. 재훈이가 변했다는 거, 예전 같지 않다는 거. 근데 그래도 가정을 지키고 싶었어. 서준이 아빠잖아. 19년을 같이 산 남편이잖아. 그냥 참고 넘어가려고 했어. 참고 넘어가?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데? 엄마는 몰라. 민정이는 다시 소리쳤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혼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여자 혼자 살기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나 직장도 없어. 일해본 지 10년이 넘었어. 이혼하면 뭐 먹고 살아? 서준이 대학은 어떻게 보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나서면 더 안 돼. 재훈이가 엄마 싫어하는 거 알잖아. 엄마가 끼어들면 상황만 더 안 좋아져. 민정아, 엄마 제발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시간이 지나면 재훈이도 정신 차릴 거야. 그 여자한테 실증 나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민정이의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내 딸이 남편의 불륜을 알면서도 눈을 감으려 하다니.
자기 존엄을 버리면서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 하다니. 민정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겠다고? 그게 말이 돼? 엄마, 그리고 재훈 씨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저는 사위가 했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명예 이전 요구, 요양원 운운, 그리고 민정이가 자기 편이라는 말까지. 민정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민정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재훈이가 화가 나서 한 말이야. 진심이 아니야. 진심이 아니라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정아, 내 남편이 내 엄마한테 요양원 가라고 했어. 명예 이전하라고 협박했어. 그런데 진심이 아니라고? 엄마, 제발. 민정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나도 알아. 재훈이가 잘못했다는 거. 근데 어떡해. 나 혼자서는 못 살아. 엄마, 나 무서워. 이혼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민정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저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가 딸을 잘못 키운 건가? 왜 이렇게 나약하게 자랐을까? 하지만 딸을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 역시 민정이에게 너무 많은 것을 해주었습니다. 뭐든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민정이가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정이가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어. 저 사위놈을 내가 직접 상대해야겠어. 다음 날 저는 친구 영숙이를 만났습니다. 영숙아,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사위의 불륜, 명예 이전 협박, 그리고 민정이의 반응까지. 영숙이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순자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내 사위 완전히 먹으려고 작정한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일단 변호사를 만나봐.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해. 변호사? 응. 이건 가족 문제이기도 하지만 재산 문제이기도 하잖아. 내 집 명의가 아직 내 앞으로 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너한테 권리가 있어. 그걸 확실히 알아두는 게 좋아. 영숙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려 했습니다. 이제는 좀 더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할 때였습니다. 내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 가족법 전문이야. 소개해 줄까? 그래, 부탁해. 다음 날 저는 영숙이가 소개해 준 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단정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최 변호사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위의 불륜, 명예 이전 협박, 딸의 태도,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까지. 최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일단 법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최 변호사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파트 명의 문제요. 아파트가 어머니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그건 100% 어머니 재산입니다. 사위가 뭐라고 하든 어머니 동의 없이는 명예 이전이 불가능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위가 명예 이전을 협박했다고 하셨는데 그건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녹음이나 문자 증거가 있다면 더 좋고요. 아, 그때는 녹음을 못했어요. 괜찮습니다.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녹음해 두세요. 스마트폰에 녹음 앱 있잖아요. 그거 미리 켜놓고 대화하시면 됩니다. 최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사위의 불륜 문제요.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동영상 증거, 이거 상당히 강력합니다. 딸님이 이혼 소송을 하실 경우 유책 배우자는 사위가 되고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근데 민정이가 이혼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딸님의 선택이니까요. 하지만 어머니, 중요한 건 어머니의 재산을 지키는 거예요. 딸님 부부 문제는 딸님이 해결해야 할 문제고 어머니는 어머니 재산을 지키시면 됩니다. 최 변호사의 말이 명쾌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요. 일단 아파트 명의는 절대 이전하지 마세요. 사위가 뭐라고 하든 협박하든 절대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 사위가 계속 압박하거나 협박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강요죄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저는 최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제가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법적으로 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마음이 좀 놓이네요. 어머니, 힘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어머니가 가진 가장 큰 무기는 그 아파트예요. 그건 어머니 것이에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이 집은 내 거야. 내가 평생을 일해서 마련한 내 집이야. 사위가 뭐라고 하든 내가 결정할 거야. 집에 돌아오니 사위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일 오후인데 집에 있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사위가 물었습니다. 표정이 불쾌해 보였습니다. 친구 만나고 왔어요. 저는 간단하게 대답하고 제 방으로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위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잠깐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사위의 목소리에서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뭔데요? 지난번에 제가 드린 말씀 생각해 보셨어요? 명예 이전 말이에요? 네. 저는 사위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재훈 씨 아내요. 뭐라고요? 사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에요. 내가 평생을 일해서 마련한 집이라고요. 명예 이전 안 합니다. 어머니, 사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위협적인 톤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상황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머니가 이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으시면 제 말을 들으시는 게 좋아요. 뭐라고요? 제가 마음만 먹으면 어머니 집에서 못 살게 만들 수 있어요. 민정이한테 어머니 내보내자고 하면 민정이도 거부 못 해요. 그거 아시죠?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재훈 씨,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내 재산이에요. 당신이 나를 내쫓을 권리는 없어요. 법적으로요? 사위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법이 다가 아니에요. 같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불편하게 해줄 수 있는지 아세요? 매일매일 눈치 주고 말 안 하고 투명인간 취급하면 못 견디실걸요? 그리고요, 어머니. 서준이도 있잖아요. 서준이가 어머니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서준이한테 할머니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면 서준이도 어머니 안 따를걸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주를 이용하겠다는 건가? 재훈 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 진심이에요. 순순히 명예 이전해 주시면 모든 게 원만하게 해결돼요. 어머니도 편하게 요양원에서 지내시고 저희도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서로 좋잖아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재훈 씨,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는 요양원에 안 가요.
이 집은 내 집이에요. 당신이 뭐라고 하든 나는 여기서 안 나가요. 어머니, 그리고 당신이 무슨 짓을 하든 나는 굴복 안 해요. 변호사한테 다 상담받았어요. 당신이 나한테 하는 짓 강요죄에 해당한대요. 계속 이러면 고소할 거예요. 사위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표정을 가다듬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변호사요? 어머니가? 네, 변호사요. 이미 상담받았고 녹음도 하고 있어요. 저는 허풍을 쳤습니다. 사실 그 순간에는 녹음을 안 하고 있었지만 사위를 겁주고 싶었습니다. 사위의 표정이 조금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어요? 당신이 그렇게 나오니까 나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훈 씨, 마지막으로 말해요. 명예 이전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당신 불륜 증거 나한테 다 있어요. 민정이한테도 다 보여줬어요. 이 증거 가지고 고소할 수도 있어요. 사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증거라고요? 네. 동영상이요. 당신이 그 여자랑 레스토랑에서 손잡고 있는 거, 주차장에서 뭐 하는 거 다 찍어놨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거 인터넷에 올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신 회사 사람들한테 보내면? 사위가 당황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어머니, 그건 재훈 씨, 나도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면 나도 가만히 있을게요. 하지만 당신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방법을 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사위가 무슨 말을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오랫동안 참고 눌러왔던 말을 다 쏟아낸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나도 당당하게 맞서야 해. 더 이상 눈치 보면서 살지 않겠어. 사위와의 대결 이후 집안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사위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민정이도 저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왜 눈치를 봐야 합니까? 당당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정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민정이가 제 방에 들어와 앉았습니다. 뭔데? 재훈이가 이혼하자고 했어요. 뭐? 저는 놀랐습니다. 사위가 먼저 이혼을 말하다니. 재훈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대요. 그 여자랑 새 출발하고 싶대요. 민정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정아, 저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요, 엄마, 재훈이가 이 집을 팔자고 했어요. 뭐라고? 재훈이가 그러더라고요. 이혼하고 이 집 팔아서 반반 나누자고. 그게 공정하다고.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야.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그 사람이 무슨 권리로 집을 팔자고 해? 저도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재훈이가 엄마한테서 명예 받아오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거니까 지금 미리 받으면 안 되느냐고.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민정아, 너 설마 그 말 듣고 온 거야? 나한테 명예 이전해 달라고? 아니에요, 엄마. 그런 건 아니에요. 민정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재훈이한테 그건 안 된다고 했어요. 엄마 재산인데 내가 어떻게 해달라고 해요.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근데 엄마, 저 어떡해요? 재훈이가 정말 이혼하자고 하면
나 혼자서 어떻게 살아요? 민정이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정아,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 이 집은 엄마 거야. 내가 어디 가겠어. 여기서 엄마랑 살면 돼. 서준이도 같이. 진짜요? 그럼. 내가 내 딸인데.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지켜줄게. 민정이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재훈이 편만 들고, 엄마 마음도 모르고. 괜찮아, 괜찮아. 저는 민정이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위가 이혼을 말했다는 것은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할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을 팔자고 한 것은 재산을 나누어 가지겠다는 것이죠. 저놈이 끝까지 재산에만 눈이 멀었구나. 하지만 저는 당하고만 있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최 변호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가진 가장 큰 무기는 그 아파트예요. 그래, 이 아파트는 내 거야. 내가 결정할 거야. 다음 날 저는 최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저는 사위가 이혼을 말했다는 것, 그리고 집을 팔자고 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법적으로 사위에게는 그 집에 대한 권리가 없어요. 딸님 앞으로 명의가 되어 있지도 않고 부부 공동 재산도 아니니까요. 사위가 뭐라고 하든 어머니가 동의하지 않으면 집은 팔 수 없어요. 그럼 사위가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을 요구해도? 네. 딸님 부부가 이혼할 때 분할 대상이 되는 건 부부 공동 재산이에요.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는 딸님의 재산도 아니고 당연히 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위가 아무리 요구해도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한시름 놓았습니다. 변호사님, 고마워요. 덕분에 마음이 놓이네요. 어머니, 한 가지 더 조언 드릴게요. 만약 딸님이 이혼 소송을 하실 거면 유책 배우자 입증이 중요해요.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불륜 증거, 그거 잘 보관하세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민정이를 불렀습니다. 민정아, 얘기 좀 하자. 저는 민정이에게 최 변호사와 나눈 대화를 전했습니다. 법적으로 사위에게는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것, 이혼해도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민정이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럼 재훈이가 아무리 집 팔자고 해도? 그래, 안 돼. 이 집은 엄마 거야. 엄마가 안 판다고 하면 아무도 못 팔아. 엄마. 민정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내가 내 딸인데. 저는 민정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민정아, 이제 정신 차려야 해. 더 이상 그 사람한테 끌려다니면 안 돼.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야 해. 네, 엄마. 이제 알겠어요. 민정이의 눈빛이 달라 보였습니다. 예전의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뭔가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저 이혼할 거예요. 그래. 네.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저도 존엄하게 살고 싶어요. 저는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드디어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엄마가 도와줄게. 며칠 후 민정이는 사위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사위는 처음에는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좋아, 이혼하자. 대신 재산 분할은 제대로 해야지. 이 집안은 내 몫이야. 이 집은 우리 엄마 거예요. 당신 몫 아니에요. 민정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 너희가 여기서 살았잖아.
내가 벌어서 생활비 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공동재산이지. 아니에요. 변호사한테 확인했어요. 엄마 명의 아파트는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래요. 당신한테는 권리가 없어요. 사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야, 박민정.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한테 세뇌당한 거야? 세뇌가 아니에요. 이게 진실이에요. 민정이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위가 젊은 여자와 함께 있는 동영상이었습니다. 이것 봐요. 당신이 바람핀 증거예요. 이거 가지고 위자료 청구할 수도 있어요. 사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거 어디서 났어? 어디서 났는지가 중요해요? 증거가 있다는 게 중요하지. 민정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나약한 민정이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순순히 이혼에 응하면 저도 위자료 청구 안 할게요. 깔끔하게 헤어져요. 하지만 당신이 집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이 증거 가지고 법적으로 갈 거예요.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기세가 꺾인 것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사위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그 여자한테 갔겠죠.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19년. 딸이 사위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민정이가 제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뭐가? 엄마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엄마 아니었으면 저 평생 그 사람한테 끌려다니면서 살았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용기를 낸 거지. 저는 민정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정아, 이제 다시 시작이야. 힘들겠지만 엄마가 옆에 있어. 우리 같이 이겨내자. 네, 엄마. 민정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고 내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앞으로도 이겨낼 것입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민정이 곁을 지켰습니다. 예상대로 사위는 재산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19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며 아파트 지분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단호했습니다. 아파트는 어머니 명의이고 결혼 전부터 어머니 소유였습니다.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닙니다. 사위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법원도 최 변호사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아파트는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위는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법이 그랬으니까요. 이혼 판결이 확정되던 날 저는 법원에 함께 갔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저는 민정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선고합니다.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판사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사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일그러진 표정. 그 모습에서 더 이상 예전의 예의 바른 사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판결 결과 민정이는 위자료로 5천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위의 불륜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당연히 제 것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민정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끝났어요. 그래, 끝났어. 저는 민정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잘 버텼어, 민정아. 정말 잘 버텼어. 민정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이혼 후 우리 가족은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민정이는 오랫동안 쉬었던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감을 익히고
점차 정규직을 찾기로 했습니다. 엄마, 저 요즘 자격증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 뭐? 사회복지사요. 늦었지만 새로 시작해 보려고요. 저는 민정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고 더 강해진 딸이었습니다. 서준이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부모의 이혼에 충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해 나갔습니다. 할머니, 저 엄마랑 할머니랑 같이 살아서 좋아요. 그래, 왜? 집이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뭔가 불편했거든요. 아빠랑 엄마랑 맨날 싸우고.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서준이의 말에 저는 마음이 찡했습니다. 이 아이도 그동안 힘들었구나. 서준아, 할머니랑 엄마가 항상 내 편이야. 알지? 네, 알아요. 서준이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친구 영숙이와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너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다. 영숙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응. 예전에는 어딘가 그늘져 보였는데 요즘은 환해졌어. 그런가? 저는 웃었습니다. 영수가 고마워. 내가 그때 변호사 소개해줘서 정말 큰 도움이 됐어. 뭘? 친구 사이에. 영숙이도 웃었습니다. 순자야, 이제 남은 인생 잘 살아.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 이제부터는 내 자신을 위해 살아. 응, 그럴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내 인생을 살자. 돌이켜보면 저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을 위해, 결혼해서는 남편을 위해, 그리고 딸이 태어난 후로는 딸을 위해. 내 꿈이 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영수가 나 요즘 수영 배우려고. 수영? 갑자기? 응. 평생 수영 못 해봤거든. 한번 배워보고 싶어? 좋은 생각이다. 같이 가자. 나도 운동 좀 해야 하는데. 그래, 같이 가자. 우리는 웃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민정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다녀왔어요? 영숙이랑 공원에서 산책하고 왔어. 좋아요. 엄마도 이제 좀 놀러 다니세요. 맨날 집에만 계시지 말고. 그래, 그럴게. 식탁에 앉아 민정이가 차려준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준이도 학교에서 돌아와 함께 앉았습니다. 세 사람이 마주 앉아 밥을 먹는 모습. 평범하지만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서준이가 제 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었습니다. 고마워, 서준아. 할머니, 저 다음 주에 수학 시험인데요. 공부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수학? 할머니가 수학을 어떻게 가르쳐? 아니에요. 그냥 옆에서 지켜봐 주시면 돼요. 할머니가 옆에 있으면 집중이 잘 돼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줄게. 서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민정이가 커피를 타왔습니다. 엄마, 커피요. 고마워. 민정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저 요즘 많이 반성해요. 뭘?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못했잖아요. 재훈이 편만 들고 엄마 마음도 모르고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저 정말 반성해요. 앞으로는 엄마한테 잘할게요. 민정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민정아.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별이 많이 보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고비가 있습니다. 넘어질 것 같은 순간도 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열립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고 일어서면 언젠가는 해가 뜹니다. 저는 그것을 이번 일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존엄은 지켜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스스로를 낮추지 않아야 합니다. 72세. 늦은 나이지만 저는 그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저는 당당하게 살 것입니다. 내 집에서 내 딸과 손주와 함께 내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것이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낸 저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